안녕하십니까. 저는 EBS의 PD 김유열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굉장히 놀랍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특히 여기에 아마 사계 전문가 분들도 엄청 많고, 또 앞서 김홍준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인데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워낙 방송 진행 전문가이시고, 저는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런 자리에 오게 됐는데, 아마도 여기 이제 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EBS에서 입사해서 오랫동안 아마 인문학 쪽의 프로그램을 기획을 많이 했던 탓에 한번 좀 여기서 자장을 맡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1999년도에 노자와 21세기를 처음 기획해서 그때 인문학 붐을 좀 불러일으키는데 EBS가 좀 기여를 했다고 보여지고, 오늘 여기 사기 나옵니다만 사기에 나왔던 주요 인물들을 EBS에서 기획을 했었어요. 김영수 선생님 나와 계시지만 사기와 21세기도 기획을 하고, 또 손자병법과 21세기, 그다음에 주역과 21세기 이런 주로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편성부장을 오래 하면서 다큐프라임이나 세계 테마기행, 그다음에 한국기행, 극한직업 이런 E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주로 기획을 해왔고, 아마 그래서 인문학의 어떤 대중화에 EBS가 나름 역할을 좀 맡아주십사 하는 어떤 그러한 소망이 좀 실려서 전혀 전문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진행을 맡게 된 것 같고, 오늘도 아마 EBS 팀이 와서 녹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쪽에 좀 문외한이더라도 용서하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많이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시대라고 보통 그럽니다. 하루에 250경 바이트의 정보가 쏟아진다고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정보들이 우리를 공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초과잉, 정보 과잉 시대 속에서 사실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타를 잃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 정말 2000년, 3000년 동안 어떤 시간이라는 시험 속에서 견디어낸 고전, 인문학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길을 잃은 우리한테 어떤 방향을 주고 갈 길을 알려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기획할 때도 다른 방송사에서는 굉장히 모던하고 첨단적인 기획을 할 때 EBS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노자를 말하고, 정말 사기를 말하고, 주역을 말하고, 손자병법을 말하고, 기타 등등 그런 고전들을 기획하면서 현재의 답을 현재에서 찾으려고 들면은 찾기가 어렵다,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빅데이터 시대라는 게 사실은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정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좀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역사라는 주제를 사실 저는 동양사학을 전공했는데, 이 동양사학 학부 때만 하더라도 절대 현재와 과거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학풍 속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좀 방송을 담당하고 있고, 그런 과거에 정말 무시무시한 데이터 속에서 마치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하듯이 현재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란 과연 무엇인가? 과거는 그냥 과거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과거와 현재는 정말 이에치카가 얘기했듯이 끊임없는 아주 인터랙티브한 대화 속에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학부 때부터 많이 가져왔습니다. 전문 학자 얘기를 가고 있지 않고 방송에 오면서 이런 생각들은 더 굳혀져서, 그래서 방송 쪽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왔는데, 그래서 주제를 좀 과거로부터 시그널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서 역사 토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역사 정말 고명하신 분들 모시고 시사 토론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이런 방송 PD적인 아주 얍상한 마음을 갖고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또 특징이 저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방송 강사로서도 아주 대중적인 스타이십니다. 저하고 같이 하셨던 분도 있고 저의 팬도 있고 제가 강의를 들었던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좀 아주 진지한 고리타분한 역사의 과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재적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때서부터 계속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영선 선생님, 우리 사마천이 궁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우리 슈엔성 선생님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문왕이 주왕에 의해서 갇힌 몸이 되어서 주역을 구현했고 그 다음에 공자도 곤란한 처지에 춘추를 지었고 구로는 이소를 썼고 손자는 발이 잘린 데서 병법을 편찬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손빈입니다. 손빈입니다. 예. 사마천이 궁형을 안 당했으면 사기가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쉬운 얘기부터 한번. 서두에 이제 빅데이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 잠깐 하고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빅데이터가 양이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빅데이터지만은 사마천의 사기가 실제로는 빅데이터의 원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사마천 사기를 백과전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빅데이터하고 사마천 사기가 갖는 빅데이터의 성격이 상당히 다른 것이 지금 오늘 강의해 주신 설인생 회장님께서 사마천 사상 가운데에서 경제사상, 그다음에 민주사상, 법치사상, 처세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진정한 빅데이터는 오늘날에도 유용한 가치들을 끌어낼 수 있는 데이터가 빅데이터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빅데이터 전문가 중에 소음과 신호라를 쓴 분이 있어요. 최근 나온 책인데 거기 보면 네이트 실버라는 분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50경의 데이터가 매일 양산이 되지만 쓸모 있는 가치 있는 정보는 그렇게 많이 안 늘었답니다. 아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궁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마천이 49살 때 2100여 년 전에 49살이라면은 사실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나이입니다. 평균 수명으로 놓고 봤을 때 중국의 전문가들도 49살의 나이로 궁형을 자청했을 경우에 생존 확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연구가 나와 있을 만큼 사실 극단적인 선택이죠. 만에 하나 궁형을 당하다가 죽었을 경우에 사마천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남긴 것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을 경우에 그래서 초인적인 의지로 사실은 궁형을 극복하고 살아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궁형이 없었더라면은 오늘날 저희들이 보고 있는 사기의 내용은 물론 다른 책보다는 훨씬 생생하고 나왔겠지만은 깊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마천의 고뇌라든지 인간의 본질의 통찰이라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권력과 인간관계 문제 보시다시피 이런 함수관계의 문제에 관한 아주 깊이 있는 성찰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사마천이 사형을 받는데 본인이 궁형을 선택한 게 맞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반역죄에 몰려서 이제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당시 한나라 법에 따르면은 사형수가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내는 방법, 50만 전이라고 하는 속전을 내는 방법과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리고 내시가 되는 방법, 환관이죠, 그렇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두 번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선택이 사기의 내용을 질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기 열전을 보면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유형의 인간이 망라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기 열전 중에 김 선생님이 보시기에 좀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좀 한번 모범을 삼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예.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우리 서린생 회장님께서 그 법관 이야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범죄자인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석사라고 하는 주로 이제 순리 열전, 공직자들에 관한 열전이 순리 열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훌륭한 공직자가 순리 열전이고 나쁜 공직자들이 홍리 열전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부동하는 눈치만 보는 그 공직자들에 대한 기록을 주로 유림열전에다가 남겨놨는데요. 순리열전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공직자들 이야기들을 한번 최근 우리 사회상 이런 것들과 비추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가 그런 없어요. 거 같아요. 사기열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매일 저희들이 신문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김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별의별 인간들이 많이 나오죠. 그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하나하나가 수학적인 함수 관계를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과거 속의 인간이 현재 속의 인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런 형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사기열전 같은 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나온 김에 사기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사기열전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해 사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고 왜 우리가 그 사기를 그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는 겁니까? 오늘 강의하신 서리정 회장님의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와 당대 중국이라고 상당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저도 대중 강의를 통해서 중국 당국이 현재 사기를 어떤 형식으로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날의 중국의 행보와 사기에 대한 평가들 이 부분에 첫 번째 주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 고대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가 오신 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사기 130건 가운데 제 115가 조선열전입니다. 고조선 멸망사 기록입니다. 그래서 한국 고대사의 출발점도 사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도 향후 이제 한국 고대사의 문제점들을 풀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도 사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살이 또 처세, 뭐 기타 경제, 권력, 그다음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한테 깊이 있는 통찰을 주고 있는 그런 텍스트가 사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일제시대 때 식민사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양의 실중주의 사관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사마천이 가지고 있는 동양의 아주 훌륭한 역사 소술 전통 이게 이제 술왕사 지례자라고 해서 6글자로 요약을 했습니다. 지나간 일을 기록해서 다가올 미래를 안다라고 하는 동양의 아주 양호한 훌륭한 역사가 오늘날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역사 서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원하는 일도 현재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고 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 선생님은 중국에를 100번 정도 왔다 하셨죠? 130번 이후로는 안 세고 있습니다. 130번 이후로는 안 세는데 그 보통 이제 사기를 연구하면 상하탑에서 연구를 하는 경우도 좀 많은데 김 선생님은 중국을 직접 발로 뛰면서 사기 연구를 해서 어떤 현장주의랄까 그런 건데 그게 어떻습니까? 그 상하탑에서의 사기 연구와 지금 김 선생님의 어떤 그 연구 방식이 어떤 뭐 큰 차이나 뭐 어떤 함축하는 의미가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사마천이 13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역사 현장을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20살 때는 직접 요즘식으로 하면 배낭을 짊어지고 3년 가까이 천하를 다니신 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도 출발은 사마천의 뒤를 따라서 사마천이 공자님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산앙지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높은 산은 우러러보고 기경 내강 큰 길은 따라간다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찬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기를 공부하면서
그 8글자를 따라서 사마천 뒤를 쫓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동시에 이제 현재 중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모습을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또 하나의 매개체로서의 그 역사 탐방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 사기 얘기 나온 김에 오늘 그 발제를 해주신 슈웨인성 회장님께 질문 하나 좀 하겠습니다. 그 중국 정부에서 지금 이 사마천의 어떤 사기 아까 뭐 민주사상이라든가 어떤 그 기타 등등 좀 말씀을 경제사상이라든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그 사마천이나 사기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어떤 겁니까? 한번 통역이 지금 되고 있죠? 听见了。那个司马迁啊，是一位自觉的历史学家。他当时写《史记》的时候，不是受朝廷委派，而且他是自觉的要把这个汉朝以前的历史啊，5000年历史他写了3000年，完整的记下来。现在的中国政府啊，当然大的说不清，就从我们基层啊到省市县这一级啊，对《史记》研究非常重视。中国有中国史记研究会，我们陕西省有陕西省司马迁研究会，韩城市有韩城市司马迁研究会。但是啊，从领导讲话中间啊，我们可以看到，毛泽东时代啊，他就讲了“人固有一死”，就是那一段话啊，让中国妇孺皆知。现在到江泽民、邓小平、江泽民、胡锦涛，一直到习近平啊，他们讲话的时候啊，这个引用典故啊，随手拈来，证明他对中国古代史啊，他们都有相当深的研究。当然，对《史记》这一块也是非常重视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 동양사와 국사와 서양사를 세 군데를 넘나들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그 과거로부터의 시그널입니다. 그 과거가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 사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런 차원인데 그 한명희 선생님 그 병자호란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반도에 보면 정말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전쟁이 되풀이됩니다.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6.25 전쟁서부터 또 그 이전의 몽고 전쟁까지. 그 저도 역사극장이라는 프로에서 병자호란을 한번 드라마를 연출한 적이 있는데 이 병자호란을 보면 마치 과거를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 두려움 같은 게 자꾸 일어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오늘 슈웨인정 선생님이 그 사기라는 거를 통해서 이 사마천이 그 중국 고대 당대인들이나 이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아마 이 사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어떤 공공의식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천하라고 하는 것이 공물이다. 그 맹자가 주임금이 죽은 것을 한 사내가 죽은 거라고 이해를 해도 뭐 한 임금이 죽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에 그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역대 왕조 중에서 이 사마천이 주장했던 어떤 천하가 공공의 물건이고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공의 정신에 의해서 운영돼야 된다라는 의식을 그래도 가장 체감했던 왕조는 조선입니다. 그 사기라고 하는 것이 동양 역사의 어떤 하나의 출발점이지만 이 사기가 남긴 기본 정신은 제가 오늘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것은 어떤 극단에 처한 인간이 그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어떤 인문 정신의 길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조선 왕조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기록물을 남깁니다.
이 사기는 흔히 말해서 기전체고 이 조선왕조실록은 날짜별로 쭉 이어진 편년체지만 그 편년체 속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 그 왕조 시대의 인간 군상을 사관들이 하나하나 다 썼다는 것 자체가 결국 뒷시기에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앞 시대의 어떤 교훈을 통해서 공공정신을 계속 함양하라. 예. 그럼 이제 그 공공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나 신하나 이 위정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결국 통치의 대상인 백성들을 어떤 정신으로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랑 다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실록을 만든 정신이나 그 사관을 둔 시스템 같은 것은 그런 정신을 아주 충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정작 대단히 중요한 절체절명의 상황 직전에 가면 이 위정자나 지도자들은 하층민들에게는 의리나 이 공공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이 국가에 충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작 그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있고 전체의 어떤 대세나 국면을 바꿀 처지에 있는 자신들은 말만 그렇게 했지 그런 정신에서 상당히 이탈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병자호란을 예로 드셨지만 사실 당시 조선의 그 위정자들이 이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뭐 계획도 세웠죠. 근데 문제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어느 순간에 가서 그 시스템이나 제도를 담당하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다 무용지물입니다. 자,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당시 조선의 도원수는 그 사실 자체를 서울에다가 보고를 안 하죠. 김자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예, 그리고 보고를 안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청군과 1차적으로 교전했다가 패한 다음에 나머지 패자한병을 이끌고 다음 방어선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경기도 양평까지 황해도에서 도주해서 전쟁 끝날 때까지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은 뭐 대단히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 최고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그런 어떤 공공성이나 의리에 대한 파기, 이것이 결국은 그들 개인뿐 아니라 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갖고 왔다는 점에서 이 사마천이 주창했던 어떤 그런 정신이 제도적으로는 주창되는지 몰라도 이 현실에서 지도자들은 상당히 팽개친 경우가 많았다. 그게 우리 역사의 상당한 아픔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선생님 책을 좀 읽다 보니까 그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 게 겨울철이었어요, 그죠? 겨울철이었는데 그 굉장히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압록강에서 한양이 함락되는데 채 일주일이 안 걸린단 말이죠. 원래 이 청나라 사람들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기마술에 대단히 뛰어나니까 이 그들의 어떤 기동력이 발군이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제 문제는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상대가 분명히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은 우선 결정적인 실책이 이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전쟁을 섣불리 선택한 것이고 또 이런 섣불리 선택한 전쟁을 별로 책임감도 없고 이 공공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방어를 맡기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압록강에서 서울까지가 600km입니다. 그런데 걔들이 1636년 음력 12월 9일 날 그 압록강을 건너와서 지금 서울의 그 녹번동 근처에 나타나는 게 12월 14일 오전이니까 그 5일 동안 600km를 달려온 셈이죠. 그러니까 하루 평균 120km니까 사실 이거는 뭐 청나라 측의 기동력이 발군이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그 사마천이 얘기한 것처럼 이 천하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또 좁은 의미에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적 태도에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비극이 발현된 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봉수, 그 봉화라 그러죠. 봉화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한양이 함락되는 속도가 뭐 봉화가 중간에 단절됐습니다만 그래서 야 이게 과거인가? 이 과거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반도에서 이런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흔치 않게 반복되는데 여기에는 정말 민중들이 다 그 뭐 어딘가요? 제가 어느 대동야승기인가 야사에서 한번 옛날에 읽은 게 그러니까 50만이 끌려갔다고 그 양민 50만이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갔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야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비단 어제의 문제냐 이거죠. 지금 6.25 전쟁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지금 중국과 미국이 동북아에서 패권을 노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한반도는 정말 어떤 건가 이런 너무 뭐 역사 전문가분한테 이런 질문이 좀 무리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현재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 우리 수혜 선생님은 이제 중국분이니까 좀 듣게 거북할 수 있어도 예. 이제 중국이 굴기하면서 이 1945년 이후로 이 미국 중심의 질서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G2 시대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역사에서 중국이 전통 시대의 지완이 아니었던 시대가 사실은 없습니다. 또 이제 이 정면에 있는 중국 대륙하고 배후에 있는 이 강력한 일본 열도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하려면 이 한반도의 역대 왕조의 지도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대단히 전략적이고 책임감이 투철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자께서 이제 뭐 현실이나 6.25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신 거는 그런 과거 역사의 전철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실은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요즘 그 뉴스라든가 시사에 나오는 여러 얘기 중에 가장 뭐 가슴 아프고 문제가 많은 건 뭐냐면 역시 뭐 방산 비리라든가 또 이 전략 전술에 대한 개념 없이 하루하루를 이끌어 나가기에도 급급할 정도의 어떤 리더십이 실종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이 과거 대단히 큰 비극을 만났었던 무렵 아니면 그 직전을 연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기억하지 않으면 상당히 유사하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교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그 참담하고 비극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좀 뭔가 밝은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김상훈 선생님 이 르네상스가 부흥이죠. 네, 그 르네상스가 사실 굉장히 인류에게 중요한 역사였죠. 왜냐하면 근대의 시발점이 된 시기가 바로 르네상스인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가 르네상스 말씀을 드리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 병자론의 비극이라든지 우리 한국 현대사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마천의 사기를 통해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 문제의 시발점을 한번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대는 결국 그 독일의 어떤 계몽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그 프랑스 혁명을 통했던 그 인권에 대한 문제, 시민의 탄생, 그리고 마지막에 영국의 어떤 그 산업혁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의 이 놀라운 변화, 근대의 시작을 앞섰던 이탈리아의 문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근대의 시작을 알리게 되고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그 다음부터 이제 계몽주의가 따라오고 시민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근대가 일어났는데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결여되어 있는 현상이 뭐냐? 지금 우리는 자꾸 그 어떤 그 계몽주의 혹은 어떤 그 합리성에 근거한 이성적 판단, 그다음 시민 계급의 탄생을 계속 고민해 왔는데 그것이 70년대, 80년대의 고민이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이전에 르네상스라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탄생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중세의 암흑을 깨치려고 했던 그 인간들의 노력들이 있었고 그 인간들의 노력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극명한 추구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적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현대성에 끼워졌지만은 그 절대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람들이 고전을 읽기 시작했고 그 고전이 어떻게 보면은 르네상스를 촉발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이 토론의 제목을 그 과거의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어떻게 캐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고전에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이 아닐까. 그것이 또 르네상스가 우리에게 줬던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르네상스의 열매들이 그러니까 독일의 계몽주의라든지 혹은 프랑스의 시민의 탄생과 그다음에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이끌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현대적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르네상스적 고전,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오는 시그널을 잘 해석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서울 인문 포럼이 그러한 과거에 대한 시그널을, 고전의 의미를 잘 해석해서 인문학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근대화로 현대로 이끌어가는데 지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김 선생님이 아마 오늘 그 마무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아마 오늘 그 인문 포럼이라는 아마 기본 취지도 그런 걸 겁니다. 그 르네상스 김 선생님이 제가 쓴 책도 좀 보고 그다음에 강의도 좀 들어보면 결국은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클래식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그 변하지 않는 그 아직까지도 미치고 있는 그 프로토콜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첨단 기술이 들어와도 바로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 다시 한번 우리가 미래를 그 설계해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문학이 이 시대에 그 필요한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방송을 이제 편성도 오래 하고 하면서 이런 자리를 하면서 굉장히 오늘 놀랍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참석을 하시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런 인문학 부분을 좀 더 아주 베이직한 부분까지를 다루는, 그리고 이 역사 토론도 그 정말 그 방송에서 재미없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어떤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공영방송사의 역할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약간 좀 성찰이랄까요, 자성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서 가게 돼서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신 뭐 여러분들 그다음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역사 토론이라는 게 30분 안에 될 일이 아니고 뭐 수십 시간이 들어가서 토론을 해도 될 것은 아니지만 오늘 주제는 어쨌든 그 과거가 그냥 과거가 아니고 오늘로 보면은 과거지만 내일로 보면은 또 그 미래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시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그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봤다는데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감사하고요. 예, 여기 나와 주셔서 정말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실시.